네, 안녕하십니까. 병원 이노베이션 이용균 연구소장입니다. 아, 대략 20개 강좌로 이루어진 병원 경영 MBA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 주제는 병원의 직접적인 경영과 영향력이 별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어떤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질의사항이 몇 번 있어서 19 강좌에서는 병원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컨텐츠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코비드 19이 한 36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주요 이슈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병원 경영적 입장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진료 또는 과거에는 이제 원격 진료, 텔레메디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현재 원격 의료 부분에 허용 가능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환자분들의 재진,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나 오벽지, 그 다음에 특수한 어떤 성폭력, 그 다음 군 교도소 이런 부분에만 비대면 허용을 했고 어떤 코로나 사태 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에 확대를 두고 아직도 정확한 어떤 그런 스케줄이나 정부의 정책 계획이 발표가 된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인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현재는 의사 대 의사의 텔레 컨설테이션은 허용이 되어 있고 환자한테 세컨드 어드바이스를 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환자와 어떤 약국 간에 또는 리모트된 의사의 지역에서 약국 간의 어떤 프리스크립션, 소위 말하는 처방전을 전달하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원격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부분적으로 현재 허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3년간 전 사회에 충격을 준 코로나 사태 때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전화 상담이나 처방 이런 부분들이 병원 내 내원을 했을 때 감염 방지를 위해서 허용이 되었는데 당시 한 30만여 건의 어떤 전화 상담이나 처방이 조사 시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코로나 사태에서 소위 말하는 언택티드된 어떤 의료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상보다 큰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대형 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당시의 평가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코비드 진료, 저희 코로나 사태가 이후에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안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중요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을 하고 이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나 우리가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서 단계적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 계획을 현재 발표를 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의료 산업에 있어 가지고 비대면 산업이 중요한 어떤 향후에 원격 진료 자체가 하나의 큰 산업으로 보고 있는 정경련 쪽에서는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글로벌 마켓 자체를 2021년도나 355억, 2020년도 400억, 지속적으로 15%의 성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한 2년 전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은 국내에 이제 원격 의료 자체가 허용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국내의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인 네이버가 쇼니의 건강 플랫폼에 헬스 라인 헬스케어라고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국에서 진행을 하는 이런 어떤
넌센스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점이 시작된 게 이제 2000년 초반기에부터 한 3년간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웹을 개발하는 파인데이 닥터 뭐 이런 회사들이 벌써 그 당시에 어택티드 된 서비스하는 앱들이 개발이 되었고, 당시에 예약이라든지 간단한 문진이라든지 진료, 수납, 약 배송 과정이 원격으로 가능한 앱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회원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주로 한방병원용으로 현재 개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바일 앱이 아닌 병원 내에서 비대면에 대한 서비스나 현재 그런 기기들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먼저 병동의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환자가 터치를 하지 않고서도 출입을 할 때 가능한, 그러니까 하나의 인가되지 않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환자들이 문에 터치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문을 여닫음을 해가지고 감염을 예방하는 이런 안면 인식 장치도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모바일 환자 앱도 현재 점차 개발이 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모바일 환자 앱은 오픈 카드제라고 해가지고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외래 환자든 입원 환자든 카드를 한번 등록을 하면은 모바일로 해서 진료비를 결제를 하는 이런 모바일 환자 앱도 지금 현재 실용화되어 있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의료 진료에 대한 동향은 산업체에서 보는 시각과 의료계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고, 또 의원과 병원들이 보는 어떤 그런 시각 차이도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들은 이 바이오 또는 비대면에 대한 향후의 텔레메디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혁신의 생태계를 필요한 어떤 그런 조성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자주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의료계에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 때문에 실제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산업계가 점차 확대해 가는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쪽에서는 나름대로 동네 의원들이 비대면이 진료가 되면은 양육 강식, 그러니까 대형 종합병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산업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약자인 의원들이 어려울 거라는 그런 요구 사항들 때문에 의원 중심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대해 갔다는 생각으로 현재 많은 비대면 진료의 시범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범적 사업이 에이전트 프로젝트로 되고 실제 전체 산업으로 연결되는 건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시대에 있어가지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줬을 때 실제적으로 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학자들이 그 당시에 전망을 한 건데, 재택근무의 확대, 온라인 교육의 확대, 어, 건강에 대한 관심, 이에 따른 다양한 어떤 개인 건강의 정대, 의료 서비스나 안전망, 의료 부분의 투자 확대가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 대부분 맞는 예측이었다. 그래서 의료 분야의 확대가 일어나면서 점차 이 비대면 언택티드 된 의료에 대한 산업은 의료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의료계의 비대면이나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입장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개원어 중심으로 있는 의협 입장과 아, 병원들이 해원을 하고 있는 병협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협은 대면 진료가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상당히 강경한 투쟁을 가지고 있고,
병원계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면 환자에 대한 대진 진료는 원칙이고 적절한 대상 질환을 선정을 해가지고 의료의 종별, 우리가 의원, 병원, 상급종말 차별 없는 그런 비대면 진료의 허용을 조건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 찬성을 입장을 함으로 해서 의료계의 어떤 목소리가 현재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찬성론자의 기본적인 입장과 반대론자의 입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환자의 어떤 편익 정대라든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비대면이 맞다는 게 이제 찬성론자의 기본 입장이고, 반대론자의 입장은 실제 이제 형평성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리포트에 하면은 이 소득 수준이 낮은 부분들이 원격 진료에 대한 진입 장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의료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외 집단이 발생한다는 이런 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찬반론들이 있지만은 대세론 입장에서는 아마 단계적으로 비대면 원격 의료는 확대해 갈 거는 아마 글로벌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비대면 운영 방법은 병원이나 SI 주도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부 주도형으로 이루어질 고, 민간 주도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컨대는 과거에 이제 마중물로서는 정부 주도형이 많이 일어났죠.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 투 커스터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부 주도형에 있어가지고는 의료의 취약 지역, 예를 들면 도서 지역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고령자들, 저소득에 있어가지고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을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는 필요하다. 그런 어떤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병원이나 SI 주도형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 SI 업체 주도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어떤 웹이나 앱 개발을 통해서 일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은 역시 그 B2B, 즉 민간 기업 중심의 큰 어떤 재벌이나 대형 회사들이 이 분야에 들어옴으로 해서 산업화의 활성화가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성질환의 혈당이나 혈압, 심전도 뭐 이런 부분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병원과의 코워킹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윈앤윈 전략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4년도 연초에 들어와가지고 갤럭시 이 24입니까? 24가 들어오면서 링 모양의 이제 바이탈 체킹이 소위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면서 바이탈 사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러한 이상 증세가 났을 때 이제 환자들한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상 증세를 알려주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이 최후에 어찌 보면 큰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강 헬스 프로모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원격 진료나 비대면이 활성화에 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민간 기업 플러스 병원이 코워킹을 하는 이 모델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앞서가는 선진국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대면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소위 OP 의학 시대 이렇게 하는데,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 개인 맞춤 의학, 프리벤티브 메디신, 프레딕티브 메디신, 파티스펙토리 메디신, 프리시전 메디신 이래서 소위 앞에 있는 P자를 떠서 개인 맞춤, 예방의학, 예측의학, 참여의학, 정밀의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 진료 또는 언택트
메디신 부분은 향후에 글로벌한 입장에서는 의료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진 않겠지만은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보시는 거는 글로벌 기업들이죠. 구글에 있어가지고 건강 카테고리 앱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노움이라든지 족닥 이런 가는 어떤 의료 서비스의 문진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 치료 예약 시스템을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모델, 웰닥이라고 해서 만성 질환을 모니터링을 하고 뭐 환자의 관리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의 소위 말하는 플랫폼에 대한 건강관리 기업들이 언택트에 대한 기반으로 한 모바일 또는 플랫폼 비즈니스, 소위 말하는 메디신에 대한 뭐 웰빙이나 메디신 기반의 어떤 플랫폼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특이한 영역 분야가 DTC라고 하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에 대한 언택트 서비스인데, 이 DTC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의료기관이 의료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미국 FDA에서도 상당히 이제 난제로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건강에 관련되는 서비스나 유전체 검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의료기관과의 코워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것은 20&me, 제노플랜, 제노믹스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이 비즈니스 영역에는 빠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영역들이 확대해 가면서 FDA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소위 말하는 제도권으로 통제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는 이 FDA에서 결국은 의료 공급자인 회사의 자율적인 규제로 시장을 맡겨놨다고 합니다. 즉 하나하나 검사를 하기고 승인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 다른 패러다임이어서 어, 의료기관이 아닌 해당되는 이 기업에 자율적으로 윤리적인 검사나 윤리적인 판단을 하게 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어떤 벌금을 물게 함으로 해서 자율 검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FDA에서 규제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DTC 그 보시면은 20 like me도 있죠. 20 me 같은 경우는 유전체 검사를 해준다든지, 그다음 제노플랜에서도 유전체 검사 10만 원의 각종 유전체 검사를 해주고, 제노믹스는 인간의 노령화를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텔로미어, 소위 말 성장점이라고 해서 세포의 성장점 분석을 통해서 소위 엔티에이징과 관련되는 각종 그런 분석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미국의 DTC 서비스 모델은 인터넷 베이스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모델이고, 국내에서 현재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부분에 침투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이런 회사들의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벤치마킹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랬는데, 지난번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한 것처럼 학교법인, 의료법인, 이 법인들이 이러한 비즈니스 영역에 들어오는 데 대해서 비영리 기관이라는 진입 장벽이 큰 어떤 장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아직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부분인데, 나중에 정치권이나 제도권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이 사회적 편익이 국민 건강에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이 있다면은,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면은 이 부분이 어떤 시기든지 조금 더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닌가,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에 연결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 밴드형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환자들이 아닌 헬스 프로모션을 하기 위한 각종의 운동, 수면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이런 스마트 밴드들, 최근에 이제 방금 갤럭시 24에서 나온 스마트 링 이런 것까지도 하나의 이런 언택트 진료의 영역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료에 대한 문제는 뭐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한다면 메디칼 분야에서 비대면 의료에 대한 것들 카테고리로 나눈다면 메디칼 분야, 실버 분야, 웰리스 분야 이렇게 나눈다면은 제일 많은 어떤 소위 말하는 파퓰레이션 타켓은 웰리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현재 65세 이상의 실버에 대한 파퓰레이션, 타겟 파퓰레이션 상당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영역은 빠른 속도로 아마 확대될 것 같고, 병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개인이 병원에 가지고 갔었을 때 발생되는 메디컬 히스토리 이 인포메이션들의 주체가 과연 주인이 대체 누구냐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마 야기될 것 같고, 지금은 당연히 병원에서 발생된 메디컬 업무 기록의 정보들이 병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환자 개개인일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스마트폰 정도의 어떤 능력이라면, 디바이스 능력이라면은 PHR, Personal Health Record의 자체를 개별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지금은 생체 지문 방법을 쓰면 프로텍터도 본인이 아니면 거의 열 수가 없는 안전장치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PHR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가지고 다니는 이런 시점이 됐을 때 현재의 병원이 가지고 있는 메디컬 히스토리가 과연 병원이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문제도 아마 사회적인 이슈가 점차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비대면에 대한 몇 가지 정보는 현재 굉장히 원격 의료나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의사와 의사 간 간의 컨설테이션이라든지 몇몇 예외적인 경우만 이제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현재는 법이 개선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허용을 하긴 어려운 이런 입장이고 역시 법의 어떤 개정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컨설테이션을 했을 때에 원격 의료를 했을 때에 의사의 어떤 책임의 소재 문제가 아직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원격제 의사가 진료를 원격제 의사의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했을 때 만약에 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것들도 아직은 이슈가 될 수가 있는 이런 약점이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법적 제도적인 문제 아직도 우리 원격 의료에 대한 허용 문제는 클리어하게 그게 범위가 정정돼 있지 않고 책임 소재 또 다른 이제 이슈가 아직은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우리 의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소위 패러다임이죠. 근데 이 비대면 수가에 대한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비대면에 각종된 인프라가 아직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회 관점에서는 어떤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이 각종 비대면의 운영 모형이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아직도 법적인 이슈가 분명하지 않은 이런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런 어떤 선행 과제가 진입 장벽이지만은 글로벌한 트렌드에서 봤을 때 아마 이 의료기관이 비대면 언택트이드 된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지 그 어떤 비즈니스 영역은 확대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과거에 이제 일부 시범적 사업의 원격이 아니라 방금 보신 것처럼 DTC라든지 헬스 프로모션을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이러한 앱이나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어떤 업체와 의료기관이 코워킹을 통해서
병원은 환자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스크린을 하는 이런 기능을 맡고, 비즈니스 수행은 원격 비대면을 하는 플랫폼 기업이 맞는 윈앤윈 전략이 효율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 강좌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